귀한 어르신 여러분, 사람 나이 들어 바라게 되는 게 크지 않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따뜻한 지붕 아래서 밥 한 끼 나눠 먹고 밤에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집,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식구들. 나는 박순자, 올해로 7순을 훌쩍 넘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빈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마저 유난히 크다. 그 즈음 막내 아들 하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넉넉하고 출퇴근길에 늘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혼자 계시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 나는 사양했다. 노인네 하나 들어가면 집안 동선이 꼬인다. 밥대, 약대, 병원. 젊은 사람들 사는 리듬을 늙은 사람이 흔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느리 연희가 상냥하게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정말 좋아요. 아침마다 미음도 끓여 드릴 수 있고 집에 어른이 계시면 집이 집 같잖아요. 짧은 숨. 그렇게 나는 이사했다. 경기 남부의 조용한 신도시, 2층짜리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정원에 소나무 분재와 철쭉 화분이 단정했다. 현관엔 깨끗이 닦인 신발, 2켤레가 가지런했고 부엌에는 새로 산 오트밀과 저염 간장, 라벨이 가지런한 보틀들이 빛났다. 연희는 어머니 입맛이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두었다.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다. 연희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오트밀죽을 끓였다. 마른 멸치로 국물 우려내고 소금은 끝으로만, 위에는 다진 대파와 너무 센 향이 아닌 들기름 한 방울. 어머니, 오늘은 속 편한 날로 해요. 하유는 출근이 바빴지만 밤마다 엄마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요? 묻고 나는 늙어도 사랑받는 느낌. 이런 걸까 싶었다. 아랫사람 손에 숟가락을 얹어주는 일이 멋쩍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잘 먹을게. 고마워. 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2달 즈음부터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주체할 수 없이 감겼다. 1~2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씩 깊고 축축한 잠에 빠졌다. 깨고 나면 머리가 물속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멍했고 가슴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계단을 오르려다 현기증이 휙, 부엌에서 물컵을 들었다가 손이 툭,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서 보았다. 볼살이 푹 꺼졌다. 이상했다. 먹었다. 연희가 챙겨준 죽, 된장국, 우유, 영양제 빠짐없이 삼켰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을까? 어머니 환절기라 그래요. 연희는 웃었다. 그 웃음은 늘 조용하고 정갈했다. 따뜻한 우유 데워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요. 나는 낡은 청개만큼이나 내 몸을 믿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깐 스쳐가는 몸살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왔다. 선옥 이모가 대문을 열며 소리쳤다. 어머, 순자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샛노래요? 봄에도 그 붉던 볼은 어디 가고. 나는 웃어 넘겼다. 나이 탓이지 뭐. 날도 들쭉날쭉하잖아. 긴 숨.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부엌 시계가 초마다 딸깍딸깍 박자를 찍었다. 귀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문득 서늘한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혹시 내가 먹는 것 때문인가?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부정했다. 연희는 정성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반찬통은 위에서 내려다봐도 옆에서 바라봐도 정갈했다.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 설마. 며칠 뒤 큰딸 수진이 오랜만에 들렀다. 현관에서부터 발길이 멈췄다.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나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릇이 가벼워야 집도 가벼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수진이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부엌에 작은 카메라 하나만 달자. 나 혼자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놀랐다. 가족끼리 카메라라니. 게다가 며느리가 매일 부엌을 드나드는데 괜한 오해 만들면 어떡하니. 오해면 좋지. 오해인 걸 확인하고 마음 놓자, 응? 짧은 숨. 다음 날 수지는 지갑을 두고 간 척 다시 집에 들어왔다. 연희가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간 틈에 손톱만한 렌즈를 싱크대 상부장 모서리에 붙였다. 너무하진 않나. 내 가슴은 콩닥이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일주일. 나는 여느 때처럼 죽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비타민을 챙겼다. 그리고 더 피곤해졌다. 어느 날은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손등의 혈관이 불끈 솟았고 귀 뒤가 화끈거렸다. 숨이 가빴다. 어머니, 오늘은 더 쉬세요. 연희는 늘 그 목소리였다. 맑고 다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8째 날 수진이 돌아왔다. 엄마, 침착하게 보자. 핸드폰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는 동안 내 손이 먼저 떨렸다. 작은 부엌, 조용한 새벽, 연희가 상부장을 열었다. 손바닥만한 흰 병, 소량의 흰 가루. 따뜻한 우유가 든 머그컵 위로 가루가 사락사락 떨어졌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그 컵이 내 방으로 왔다. 시간이 잠시 멈췄다. 내 심장은 한 박 크게 울렸다. 손끝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졌다. 엄마, 우리 아직 단정하지 말자. 이게 뭔지 알아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배역을 바꿨다. 노쇠한 노인의 가면을 썼다. 연희가 가져온 국을 반쯤만 먹었다. 때로는 기침하는 척하다 휴지통에 몰래 뱉어냈다. 연희는 말했다. 어머니, 입에 안 맞아요? 그럼 내일은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 미소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사흘 뒤 수지는 지인사설 검사센터 근무자과 함께 왔다. 체혈을 했다. 그날 저녁 결과가 도착했다. 혈중의 소량의 수면 성분이 검출. 치명적 수준은 아니나 지속 누적 복용시 기억력, 신경계, 심혈관에 악영향 가능. 나는 미치지 않았다. 늙음이 갑자기 덮친 것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몸에 들어오고 있었다. 꾸준히, 조금씩, 오래. 그날 밤 연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맑게 났다. 컵이 컵에 닿을 때 나는 유리의 울림이 어쩐지 섬뜩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은 고구마죽 끓일게요. 그래, 고맙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다. 싱크대 위광, 인덕션 전면, 그리고 사각지대였던 상부장 하단을 정확히 담도록. 나는 연기했다.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일부러 물컵을 엎질렀다. 연희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단정한 미소가 돌아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그날 밤 영상은 더 명확했다. 흰 병, 작은 스푼,
따뜻한 우유에 가루가 풀리는 장면. 침대맡 테이블 위 머그컵을 내려놓는 손, 긴 숨.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화면을 끝까지 보았다. 처음으로 연희의 얼굴을 낯설게 보았다. 늘 얌전하던 그 입술이 한치도 떨리지 않는 모습으로.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지금 당장 난리치면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조금만 더 모으자. 엄마는 절대 혼자 드시지 말고 먹는 척만 해요. 혹시 모르니 비타민과 신선한 주스는 내가 챙겨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용히, 단단히. 그 후로 내 하루는 두 겹이 되었다. 겉으로는 연희가 차려준 식판을 받는 순한 시어머니. 속으로는 컵을 입술에 대는 척하며 삼키지 않는 노인. 밤에는 수진과 영상 백업, 이틀에 한 번 혈액 소변 간이 테스트. 부엌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희는 인덕션 불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내가 거짓 기침을 해도 그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카메라가 짧은 통화를 기록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저분이 자꾸 멍해지긴 하는데 아직도 누워 계시질 않아. 양을 늘려야 하나?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알던 며느리의 그 고운 말씨와는 다른 온도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빈 수첩을 꺼냈다. 날짜, 시간, 메뉴, 먹은 척한 양, 버린 위치, 내 몸 반응. 조용히 적었다. 늙은 사람의 싸움은 소리 없이 기록으로 하는 것임을 그날 배웠다. 짧은 숨. 이쯤 되면 많은 분이 묻는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막내 아들 하윤을 아는 나는 증거의 무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다. 그 아이는 착하다. 착한 사람은 종종 보이는 것만 믿는다. 부엌의 모서리에서, 컵의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섞인 것들의 존재를 믿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더 천천히, 더 정확히 걸었다. 연희가 내 앞에 컵을 놓는 소리, 숟가락이 그 안에서 도는 횟수, 테이블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방향까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혀 끝에 미묘한 쓴맛, 삼켰다 싶을 때 목 안에서 묘하게 미끄러지는 감촉. 15분 뒤 심박 급상승, 40분 뒤 깊은 졸음. 그 모든 것을 나는 적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동네 친구들이 또 들렸다. 언니 산책 나가요. 벚꽃 피었대요. 나는 문턱에서 멈췄다. 햇살은 환했지만 내 다리는 물속에서 꺼낸 것처럼 무거웠다. 미안. 오늘은 좀. 내가 고개를 젓자 한나 집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 순자 권사님,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건 연쇄 탐마는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연기는 오늘까지. 내일은 병원으로. 그리고 하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긴 숨. 운명은 늘 한 박자 먼저 고개를 든다. 다음날 아침 연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프로틴 쉐이크를 섞었어요. 힘이 나야죠. 그 목소리, 그 미소, 그 상냥함. 나는 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았다. 그리고 두 방울 혀끝을 살짝 적셨다가 천천히 흘려보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차 서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병원 먼저 가요. 연희가 놀라며 웃었다. 언니가 웬일로 평일에? 어머니 오늘 컨디션 괜찮으셨어요. 수지는 웃지 않았다. 괜찮지 않으셨어요. 부엌 공기가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컵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허공의 떨림이 일어났다. 나는 그날 오래 미뤄둔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귀한 어르신 여러분, 사람 나이 들어 바라게 되는 게 크지 않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따뜻한 지붕 아래서 밥 한 끼 나눠 먹고 밤에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집,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식구들. 나는 박순자, 올해로 7순을 훌쩍 넘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빈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마저 유난히 크다. 그 즈음 막내 아들 하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넉넉하고 출퇴근길에 늘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혼자 계시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 나는 사양했다. 노인네 하나 들어가면 집안 동선이 꼬인다. 밥대, 약대, 병원. 젊은 사람들 사는 리듬을 늙은 사람이 흔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느리 연희가 상냥하게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정말 좋아요. 아침마다 미음도 끓여 드릴 수 있고 집에 어른이 계시면 집이 집 같잖아요. 짧은 숨. 그렇게 나는 이사했다. 경기 남부의 조용한 신도시, 2층짜리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정원에 소나무 분재와 철쭉 화분이 단정했다. 현관엔 깨끗이 닦인 신발 2켤레가 가지런했고 부엌에는 새로 산 오트밀과 저염 간장, 라벨이 가지런한 보틀들이 빛났다. 연희는 어머니 입맛이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두었다.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다. 연희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오트밀죽을 끓였다. 마른 멸치로 국물 우려내고 소금은 끝으로만, 위에는 다진 대파와 너무 센 향이 아닌 들기름 한 방울. 어머니, 오늘은 속 편한 날로 해요. 하유는 출근이 바빴지만 밤마다 엄마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요? 묻고 나는 늙어도 사랑받는 느낌. 이런 걸까 싶었다. 아랫사람 손에 숟가락을 얹어주는 일이 멋쩍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잘 먹을게. 고마워. 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2달 즈음부터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주체할 수 없이 감겼다. 1~2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씩 깊고 축축한 잠에 빠졌다. 깨고 나면 머리가 물속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멍했고 가슴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계단을 오르려다 현기증이 휙, 부엌에서 물컵을 들었다가 손이 툭,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서 보았다. 볼살이 푹 꺼졌다. 이상했다. 먹었다. 연희가 챙겨준 죽, 된장국, 우유, 영양제 빠짐없이 삼켰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을까? 어머니 환절기라 그래요. 연희는 웃었다. 그 웃음은 늘 조용하고 정갈했다. 따뜻한 우유 데워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요. 나는 낡은 청개만큼이나 내 몸을 믿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깐 스쳐가는 몸살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왔다. 선옥 이모가 대문을 열며 소리쳤다. 어머, 순자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샛노래요? 봄에도 그 붉던 볼은 어디 가고. 나는 웃어 넘겼다. 나이 탓이지 뭐. 날도 들쭉날쭉하잖아. 긴 숨.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부엌 시계가 초마다 딸깍딸깍 박자를 찍었다. 귀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문득 서늘한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혹시 내가 먹는 것 때문인가?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부정했다.
연희는 정성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반찬통은 위에서 내려다봐도 옆에서 바라봐도 정갈했다.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 설마. 며칠 뒤 큰딸 수진이 오랜만에 들렀다. 현관에서부터 발길이 멈췄다.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나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릇이 가벼워야 집도 가벼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수진이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부엌에 작은 카메라 하나만 달자. 나 혼자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놀랐다. 가족끼리 카메라라니. 게다가 며느리가 매일 부엌을 드나드는데 괜한 오해 만들면 어떡하니. 오해면 좋지. 오해인 걸 확인하고 마음 놓자, 응? 짧은 숨. 다음 날 수지는 지갑을 두고 간 척 다시 집에 들어왔다. 연희가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간 틈에 손톱만 한 렌즈를 싱크대 상부장 모서리에 붙였다. 너무하진 않나. 내 가슴은 콩닥이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일주일. 나는 여느 때처럼 죽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비타민을 챙겼다. 그리고 더 피곤해졌다. 어느 날은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손등의 혈관이 불끈 솟았고 귀 뒤가 화끈거렸다. 숨이 가빴다. 어머니, 오늘은 더 쉬세요. 연희는 늘 그 목소리였다. 맑고 다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8째 날 수진이 돌아왔다. 엄마, 침착하게 보자. 핸드폰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는 동안 내 손이 먼저 떨렸다. 작은 부엌, 조용한 새벽, 연희가 상부장을 열었다. 손바닥만 한 흰 병, 소량의 흰 가루. 따뜻한 우유가 든 머그컵 위로 가루가 사락사락 떨어졌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그 컵이 내 방으로 왔다. 시간이 잠시 멈췄다. 내 심장은 한 박, 한 박 크게 울렸다. 손끝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졌다. 엄마, 우리 아직 단정하지 말자. 이게 뭔지 알아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배역을 바꿨다. 노쇠한 노인의 가면을 썼다. 연희가 가져온 국을 반쯤만 먹었다. 때로는 기침하는 척하다 휴지통에 몰래 뱉어냈다. 연희는 말했다. 어머니, 입에 안 맞아요? 그럼 내일은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 미소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사흘 뒤 수지는 지인사설 검사센터 근무자과 함께 왔다. 체혈을 했다. 그날 저녁 결과가 도착했다. 혈 중에 소량의 수면 성분이 검출. 치명적 수준은 아니나 지속 누적 복용시 기억력, 신경계, 심혈관에 악영향 가능. 나는 미치지 않았다. 늙음이 갑자기 덮친 것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몸에 들어오고 있었다. 꾸준히, 조금씩, 오래. 그날 밤 연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맑게 났다. 컵이 컵에 닿을 때 나는 유리의 울림이 어쩐지 섬뜩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은 고구마죽 끓일게요. 그래, 고맙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다. 싱크대 위광, 인덕션 전면, 그리고 사각지대였던 상부장 하단을 정확히 담도록. 나는 연기했다.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일부러 물컵을 엎질렀다. 연희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단정한 미소가 돌아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그날 밤
영상은 더 명확했다. 흰 병, 작은 스푼, 따뜻한 우유에 가루가 풀리는 장면. 침대맡 테이블 위 머그컵을 내려놓는 손, 긴 숨.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화면을 끝까지 보았다. 처음으로 연희의 얼굴을 낯설게 보았다. 늘 얌전하던 그 입술이 한치도 떨리지 않는 모습으로.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지금 당장 난리치면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조금만 더 모으자. 엄마는 절대 혼자 드시지 말고 먹는 척만 해요. 혹시 모르니 비타민과 신선한 주스는 내가 챙겨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용히, 단단히. 그 후로 내 하루는 두 겹이 되었다. 겉으로는 연희가 차려준 식판을 받는 순한 시어머니. 속으로는 컵을 입술에 대는 척하며 삼키지 않는 노인. 밤에는 수진과 영상 백업, 이틀에 한 번 혈액 소변 간이 테스트. 부엌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희는 인덕션 불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내가 거짓 기침을 해도 그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카메라가 짧은 통화를 기록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저분이 자꾸 멍해지긴 하는데 아직도 누워 계시질 않아. 양을 늘려야 하나?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알던 며느리의 그 고운 말씨와는 다른 온도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빈 수첩을 꺼냈다. 날짜, 시간, 메뉴, 먹은 척한 양, 버린 위치, 내 몸 반응. 조용히 적었다. 늙은 사람의 싸움은 소리 없이 기록으로 하는 것임을 그날 배웠다. 짧은 숨. 이쯤 되면 많은 분이 묻는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막내 아들 하윤을 아는 나는 증거의 무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다. 그 아이는 착하다. 착한 사람은 종종 보이는 것만 믿는다. 부엌의 모서리에서, 컵의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섞인 것들의 존재를 믿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더 천천히, 더 정확히 걸었다. 연희가 내 앞에 컵을 놓는 소리, 숟가락이 그 안에서 도는 횟수, 테이블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방향까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혀 끝에 미묘한 쓴맛, 삼켰다 싶을 때, 목 안에서 묘하게 미끄러지는 감촉. 15분 뒤 심박 급상승, 40분 뒤 깊은 졸음, 그 모든 것을 나는 적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동네 친구들이 또 들렸다. 언니, 산책 나가요. 벚꽃 피었대요. 나는 문턱에서 멈췄다. 햇살은 환했지만 내 다리는 물속에서 꺼낸 것처럼 무거웠다. 미안. 오늘은 좀. 내가 고개를 젓자 한나 집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 순자 권사님,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건 연쇄 탐마는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연기는 오늘까지. 내일은 병원으로. 그리고 하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긴 숨. 운명은 늘 한 박자 먼저 고개를 든다. 다음날 아침 연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프로틴 쉐이크를 섞었어요. 힘이 나야죠. 그 목소리, 그 미소, 그 상냥함. 나는 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았다. 그리고 두 방울 혀끝을 살짝 적셨다가 천천히 흘려보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차 서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병원 먼저 가요. 연희가 놀라며 웃었다. 언니가 웬일로 평일에? 어머니 오늘 컨디션 괜찮으셨어요. 수지는 웃지 않았다. 괜찮지 않으셨어요.
부엌 공기가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컵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허공의 떨림이 일어났다. 나는 그날 오래 미뤄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연희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하윤은 말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멍하니 거실을 서성이고 낮에는 병원에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잠깐이라도 쉬세요. 괜찮다. 가서 일 봐라.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저 커튼을 열고 닫으며 눈빛이 멀리 멈춰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윤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내 옆에 앉으며 낮게 속삭였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희 씨 조사 들어간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피할 수 없겠구나. 며칠 후 경찰서의 회색 복도. 나는 하윤과 함께 진술실로 들어갔다. 내 앞엔 나칙은 얼굴이 있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눈동자는 공허했다. 연희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엔 죄의 무게보다 두려움이 먼저 깔려 있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피해자분께서는 진술을 마치시면 됩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약물은 본인이 구입했습니다. 하윤이 옆에서 이를 꽉 물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연희는 눈을 들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누워 계시길 바랐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차갑게 내 가슴을 스쳤다. 하윤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게 사람 말이야? 우리 엄마를, 사람을. 하윤아. 내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만해라.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왔잖니. 끝내기 위해서. 나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이제는 조금은 알겠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를 원망해도 돼. 늙은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버겁고 숨 막히는지 나는 안다. 아니에요. 아니 맞아. 너도 결국 사람이다.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네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저 미쳤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일, 집안일, 불임 치료, 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그건 변명일 뿐이야. 연희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변명이에요. 순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멈췄다. 그만들 해라. 나는 오늘 미움 대신 끝을 택하러 왔다. 형사는 내게 서류를 내밀었다. 박순자님, 처벌을 원하십니까? 펜을 쥐인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눈앞이 아득했다. 이 서명 하나로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법은 법대로 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하겠습니다. 형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왜요? 왜 그런 말을 해요? 하윤아, 용서는 벌을 면해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나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다. 미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안타까움이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로 연희 씨는
구속 대신 심리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하유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밥 먹자.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이혼 서류 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병처럼 변하지.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불쌍하단 말이 맞겠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어두워질 때는 누군가에게 끝까지 이해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법이야. 하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조용히 정원을 쓸고 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박순자님, 연희 씨에 대한 조사 중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갔다.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엔 연희의 심리보고서가 있었다. 어릴 적 할머니를 돌보던 기억.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장기간 병으로 누워 있었고 가족이 부담을 모두 연희에게 떠넘김. 늙은 사람을 돌보는 건 지옥 같다. 는 말을 수차례 반복. 이후 성인이 되어 결혼 후에도 노인 돌봄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지속. 그 기록을 읽는 동안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애도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였구나.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마다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놓자.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하윤이 들어왔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는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이제 좀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 걸.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걸 알면 이제 어른이 된 거다. 짧은 숨, 며칠 뒤 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렸다.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이 부드럽게 퍼졌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 새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날개를 펴고 있었다. 연희가 경찰의 보호 관찰 아래 심리치료센터로 옮겨진 지 2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수지는 자주 들러 식사와 산책을 함께 했다. 하유는 회사 일에 묻혀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연희 씨가 보냈대요. 치료센터에서 직접 썼대요.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하얀 봉투 위엔 단정한 글씨로 박순자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종이에서 약한 라벤더 향이 났다. 어머니께.
처음엔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당신 마음속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지금 제 그림자를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돌봄이 무서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늘 말했어요. 네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이 제게는 나는 너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갇혀 있다로 들렸어요. 그 시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머니의 숨소리가 먹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그만큼 지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을 때 그때 그 공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셨죠. 그런데도 저는 당신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옛날 어머니의 숨소리가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건강하시길,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길. 연희 올린 편지를 다 읽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했단다. 다만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된 것뿐이지. 그날 밤 나는 연희의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연희가 울고 있었다. 낡은 이불 아래서 엄마를 부르며.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아침이 밝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고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겁던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치료센터 담당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순자님, 연희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네, 가겠습니다. 짧은 숨. 그날 오후 나는 회색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엔 두꺼운 유리가 있었고 그 너머로 연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어머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내니?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녀도 따라 손을 올렸다. 두 손이 유리 한 장 사이에 맞닿았다.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연희야. 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요? 저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냥 아픈 사람이지.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 말 그만해도 돼. 하지만 대신 약속해.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누군가를 돌볼 때, 그때는 사랑으로 하겠다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이 시렸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다시 본 새벽 같았다. 긴 숨, 집으로 돌아와 정원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철쭉이 피어 있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구나. 그때 하윤이 마당으로 나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연희 씨는 많이 달라졌더라. 그래요.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시간이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아팠잖니. 이제는 회복해야지. 하유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요즘 들어 엄마가 더 젊어 보여요. 그래? 그럼 아마 미움이 빠져나가서 그런가 보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기 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그림자를 보냈다. 용서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며칠 뒤 치료센터에서 전화가 또 왔다. 박순자님, 연희 씨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그녀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유품으로 보관돼 있었대요. 나는 그 편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희야, 엄마는 네가 미워했단 걸 알아. 하지만 그 미움 덕분에 엄마는 버틸 수 있었단다. 엄마는 네가 자유롭길 바랐어. 그래서 미워해도 좋다고 생각했단다. 그 대신 꼭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누군가를 돌볼 땐 사랑이 아니면 절대 오래 못 간단다. 엄마는 널 사랑해. 편지를 덮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연희의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모두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려다 아팠던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기도했다. 그 애가 언젠가 정말 행복하길. 그리고 나도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보내길.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햇살이 천천히 희미해지며 방 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다. 봄이 다시 왔다. 정원에 심어둔 튤립이 붉게 고개를 들고 새들이 전선 위를 오갔다. 하유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출근길마다 내 손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쥐어주고 갔다. 엄마, 오늘은 미세먼지 없대요. 산책 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연희의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는 이제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기도문 같았다. 어느 날 선옥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 언니, 이번 주에 춘천 가요. 봄꽃 축제한다는데 우리 다 같이 가자. 처음엔 망설였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하지만 미정, 한나, 난주 이모까지 한 목소리였다. 언니, 이제 집만 지키지 말고 바람 좀 쐬요. 그래서 결국 나는 춘천행 KTX 표를 끊었다. 그날 아침 역에는 설레는 공기가 가득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스쳐갔다.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다. 언니, 나도요. 시골 갈 때마다 들리던 그 덜컹덜컹 소리요. 미정 이모가 웃었다. 춘천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맑고 부드럽고 냄새가 없었다. 우리는 먼저 소양강 스카이워크로 갔다.
유리다리 밑으로 강물이 반짝였다. 햇살이 수면에 부딪히며 은빛 파편처럼 튀었다.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 어두웠던 그림자가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언니, 무섭죠? 밑에 물 보여요. 한나 이모가 팔짱을 꼈다. 나는 웃었다. 이제 웬만한 건 안 무서워. 왜요? 무서울 만큼 다 겪었으니까. 다들 한참을 웃었다.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흩어졌다. 그날 점심은 막국수와 감자전이었다. 면을 젓는 소리, 기름이 바삭거리는 냄새,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 그 모든 게 살아있음의 맛이었다. 식사 후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미정 이모가 물었다. 순자 언니? 그 일은? 이제 완전히 마음에서 놓았어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응, 이제 진짜로 놓았어.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사람이 미워하는 데 쓰는 힘이 너무 크잖아. 그 힘으로 이제 나를 살리고 싶어.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나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 사실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나도 시어머니 모실 때 왜 나만 해야 하나 수백 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도 시어머니도 다 외로웠던 거더라. 그 말에 우리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가에 앉은 5 노인의 침묵은 슬프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조용한 위로였다. 저녁 무렵 우리는 춘천호 근처 작은 민박집에 묵었다. 낡았지만 따뜻한 방, 장판에서 전기 냄새가 살짝 났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강물 위를 흘렀다. 이모들은 일찍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밤 공기가 맑고 차가웠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연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희야, 너도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을까? 너도 이 바람처럼 조금은 자유로워졌길. 그 순간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프지 않았다. 그건 놓아주는 눈물,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산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미정 이모가 말했다. 언니, 사진 찍어요. 우리 단체샷. 핸드폰을 든 이모가 세팅을 하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5명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 모든 것이 찬란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역으로 흘러갔다. 나는 가방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간다. 나의 이름은 박순자. 나는 오늘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긴 숨.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하윤이 거실에서 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너무 즐거워 보이시네. 춘천 다녀왔지. 오, 진짜요? 이제 완전히 여행 유튜버 되시겠는데요? 나는 웃었다. 늙은 유튜버라면 모르지. 둘 다 한참을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엄마, 응? 연희 씨 치료 잘 받고 있대요. 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진짜 대단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미움도 결국 나한테 남는 거더라. 하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엔 이해와 존경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창문 밖에는 달이 걸려 있었다. 나는 커튼을 반쯤 열고 말했다.
고맙다, 인생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다. 공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근처 시장에 들러 두부 한 모, 미역 한 줌, 그리고 하윤이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였다. 연희.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연희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어디 가니? 병원요? 엄마 무덤에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잘했구나. 꽃 예쁘다. 직접 길러서 가져가요. 그래? 이쁘게 자랐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다. 어머니?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어요.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어머니 꿈을 꿨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괜찮다. 이제 울지 말아라. 나는 살짝 웃었다. 그래, 그건 내 마음이 전해진 거겠지.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요. 그 대신 돌보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돌보는 일? 요양보호사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게 참 잘했다. 힘든 길이지만 너한테 꼭 필요한 길일 거야. 연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과거가 떠오르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면 어때?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 몇 장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다. 노랗게 빛나는 잎사귀들이 마치 지나온 시간들을 덮어주는 이불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연희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그 대신 살아라. 네.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게 진짜 속죄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울면 눈 붓는다. 그녀는 웃으며 손수건을 받았다. 어머니,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버스가 다시 도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탔다. 차창 너머로 내게 인사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날 저녁 나는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지고 공기가 서늘했다. 하윤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물었다. 엄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옛날 사람 좀 만났지. 누구요? 연희.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돌보는 일을 한다네. 하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람은 결국 바뀔 수 있나 봐요. 그럼 미움도 고통도 다 흘러가. 남는 건 마음뿐이지. 그날 밤 나는 작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과거를 마주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웃었다. 그건 화해의 증거다. 용서는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일을 믿어주는 일이다.
며칠 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연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하얀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예전에 빌렸던 내 수건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그날 병원에서 빌린 손수건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때는 눈물을 닦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땀을 닦는 데 쓰려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셔서. 나는 그 수건을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햇살의 수건 끝이 반짝였다. 그건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건 지나간 고통이 남긴 흔적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둥글게 떠 있었다.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잘 살아라. 나도 잘 살아볼게. 창밖의 달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다시 안아주는 듯한 밤이었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2월, 눈이 녹으며 길모퉁이의 무릉덩이가 반짝였다. 나는 마루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윤이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추웠지? 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손님이 하나 와요. 손님?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말투가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그래? 그럼 국 좀 끓여야겠네.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예요. 그날 저녁,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정나. 단정한 옷차림, 밝은 미소,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와요. 날이 아직 차서 고생했겠네. 아닙니다. 하윤 씨가 늘 말씀하셔서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억지스럽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조용한 온기.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정나 씨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해요. 도자기? 네, 손으로 직접 빚고 색도 내고. 저도 몇 번 도와줬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그 손이 참 고생 많겠네. 정나는 수줍게 웃었다. 그래도 흙 만지는 게 좋아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식사 내내 대화는 부드럽게 흘렀다. 정나는 내 말을 끊지 않았고 대답할 땐 늘 눈을 맞췄다. 그 사소한 예의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식사 후 정나는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 손님 아니에요. 이제는 자주 뵈어야 할 테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하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엄마, 아직은 그냥 알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천천히 알면 오래 간다. 그날 밤 하윤이 정나를 배웅하고 돌아왔다. 엄마, 정나 씨, 어떠셨어요? 좋더라. 말이 조심스럽고 눈빛이 따뜻하더라. 하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응, 근데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며칠 뒤 정나는 혼자 나에게 찾아왔다. 어머님, 잠깐만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와요.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제가 만든 찻잔이에요. 흙을 직접 고르고 유약도 제가 올렸어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잔 하나, 받침 하나, 단아한 베이지사에게 작은 금빛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햇살 한 조각이 고요히 앉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거 참 고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저도 어머님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닮고 싶다고? 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나는 잔을 만지며 말했다. 흙도 불에 타야 강해지듯 사람도 상처를 견뎌야 단단해지더라. 정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주 집에 들렀다. 한 번은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오라고 했다. 하유는 바빴지만 나는 호기심에 따라갔다. 작은 공방 안은 흙 냄새와 차향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이걸 손으로 눌러보세요. 정나가 손을 잡아 이끌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이 손끝에 닿았다. 이게 이렇게 말랑하네. 네, 아직 불에 굽기 전이라 그래요. 지금은 약하지만 시간과 불을 견디면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도 그렇겠네. 정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도자기를 좋아해요. 약하지만 결국 버티거든요. 며칠 후 하윤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나 씨랑 결혼 생각 있어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은 고요했다. 그래, 해라. 정말요? 그래. 이번엔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내준 것 같더라. 결혼식은 조용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진행됐다. 나는 단상에서 정나가 인사하며 말하는 걸 들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결혼 후 세 사람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다. 아침마다 정나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 하윤의 웃음소리, 그리고 창가의 햇살, 그 모든 게 새로웠다. 어느 날 정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봄 되면 같이 도자기 빚어요. 어머님만의 잔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이번엔 내가 색을 정할게. 연한 푸른색으로. 좋아요. 그 색 어머님 같아요.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가족을 얻었다. 이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결국 사랑할 용기를 내야만 진짜로 늙어갈 수 있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작은 음악을 만들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중얼거렸다. 고맙다, 인생아.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올해는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었다. 골목마다 분홍빛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놀며 꽃잎을 잡았다. 나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손등을 덮었다. 따뜻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살아 있었다. 정나가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새 화분이에요. 올해는 이걸 같이 키워요. 무슨 꽃이니? 라넌큘러스요. 봄마다 피는데 색이 다양해요. 나는 꽃잎을 살짝 만져보았다. 보드랍고 아직 어린 향이 났다. 예쁘네. 나이 들어도 이렇게 피는 게 있구나. 그럼요. 식물도 오래 살면 더 단단해져요. 정나의 미소는 늘 햇살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연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엔 익숙한 글씨체,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수많은 감정이 스쳤다. 기쁨, 그리움, 안도, 그리고 평화.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짧은 숨. 며칠 후 수진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모든 수치 다 좋아요. 이제 진짜 청춘이네. 나는 웃었다. 청춘이라기보다 이제야 좀 살맛 나는 노년이지. 엄마, 이번 봄엔 우리 여행 가요. 작년처럼. 좋지.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남해 어때요? 바다 보고 꽃 보고. 그래, 좋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세상이 고요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때 문득 하윤의 결혼식 날 들었던 정나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님,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만 남아요.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쓰기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내 인생의 마무리 같은 편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나를 사랑하던 사람도, 이젠 모두 내 안에서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삶. 살아보니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시간 속에 있었죠. 나는 젊은 날엔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늙은 날엔 이미 잃은 것들을 세느라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잃으면서도 자랍니다. 그리고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너희는 울지 마라. 나는 늘 너희의 평범한 하루 속에 있을 거야. 아침 햇살 한 조각,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봄바람 속 웃음소리로. 그게 나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순자 올린 편지를 다 쓰고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밖에서 정나와 하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럽고 내 마음은 잔잔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인생은 참 괜찮았어. 그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자 나는 눈을 감았다. 긴 숨.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거였다. 벚꽃잎 하나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수진이 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서 라넌큘러스 꽃이 흔들렸다. 그 잎사귀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는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